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일제 식민지 교육 문화 정책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어떤 교육을 할까요? 어떤 문화 정책을 할까요? 뻔하죠. 모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좋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교육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 천황폐하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자는 뭐야? 황국신민화 교육. 이런 걸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똘똘해야 돼요? 무식해야 돼요? 너무 똘똘해져서 일본한테 개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무식해서 일본 말조차 깨닫지 못하면 모르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아프리카 어떤 나라를 지배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아프리카 애들이 따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프리카 말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프리카 애들이 우리나라 말 정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어 라고 하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기본적인 교육. 그리고 공장을 만들어서 일을 시키면 일을 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만 시키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 애들이 무슨 핵을 연구해서 핵무기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떨어뜨려 버린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초급 교육과 무슨 교육? 실업 교육.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을 만들자는 무슨 화교육? 우민화 교육과 첫 번째. 그리고 천황폐하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자는 황국신민화 교육.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될까요? 자, 그래서 일제 식민지 교육 정책 목적은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국민 양성입니다. 그리고 식민지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 양성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 10년대 교육 정책 나와 있는데 조선 교육령. 자, 첫 번째 주제가 조선 교육령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일본 놈들이 이제 조선 교육령이라는 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4차가 있어요. 자, 외우기가 참 좋은데 1차는 1911년이고요. 2차는 1922년이에요. 3차가 33년, 4차가 44년이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고마울 리가 없잖아요. 1938년이고요. 1943년인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실 필요 없고요. 1차 조선교육령에서는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보통 학교의 수업연한이 6년이 된 걸 4년으로 줄입니다. 이게 무슨 통치니까? 무단 통치니까 그랬죠. 근데 3.1운동이 딱 터지면서 이걸 다시 4년에서 6년으로 바꿉니다. 문화 통치니까. 그리고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그러니까 1기, 2기고 요거 두 개는 둘 다 몇 기라고요? 4기예요. 둘 다 4기입니다. 이때 말하면 민족 말살 총동원령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선어 교육을 완전히 법적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1941년에 국민학교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는 우리가 소학교였고요. 그리고 1895년에는 소학교, 1906년에는 보통학교였다가 1938년 이때 심상소학교. 심상은 뭐냐면 우리 그런 말 하죠.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는 뭐야? 보통이 아니다. 그럼 심상은 뭘까요? 그냥 보통이다. 그런 뜻입니다. 심상소학교로 이름 바꿨다가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자 황국신민학교로 바꾸는 겁니다. 슬픈 건 이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천황의 신하가 되자. 그런데 우리는 해방 후에도 여전히 국민학교를 그대로 유지했죠. 명칭을. 언제 바뀝니까? YS 김영삼 정부에서 1996년이나 되어서야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국민학교가 오늘날 뭐가 된 거죠? 초등학교가 된 거죠. 그래서 앞에 PD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저는 슬프게도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면 저는 죽을 때 덴노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 뭐 이러고 죽어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차 교육령 제가 설명드린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당 규칙 이런 걸 통해서 서당을 허가제하면서 서당은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사립학교니까 뭐 할까요? 민족교육을 막 할 수 있겠죠. 이걸 어때요? 허가제를 통해서 총독이 다 통제하게 하는 게 바로 서당 규칙입니다. 20년대는 2차 조선교육령이고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연장했고요. 그 다음에 사범학교와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나올 수 있었고요. 3차 교선교육령과 4차 이건 다 4기입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민족 말살이죠. 황국신민화 교육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조선은 완전히 폐지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는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 되는 겁니다. 선택 과목이 되면 어떤 미친 교장이 선택하겠습니까?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학교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조선어 선택은 없어지는 거고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이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식민사학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역사전쟁이라는 건요.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다 존재하는 게 바로 역사전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조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의 독립운동을 막아야 되겠죠. 근데 조선의 독립운동을 막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 할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는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크게 독립운동 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의 식민지가 됐다. 그럼 어때요? 원래부터 중국하고는 어때요? 친했던 나라고 중국과는 관련이 깊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우리가 항상 어때요? 존경했잖아. 높이 받들어 왔잖아요.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독립운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린 누구의 식민지가 됐어요? 우리가 항상 깔보던 외놈이라고 깔보던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짜증이 나죠.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더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의식을 심어줘야 될까요? 원래 조선은 찌질한 나라고 일본이 아니어도 원래부터 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제국주의 영국, 프랑스나 이런 백인들의 식민지가 된 것보다 같은 아시아 사람인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잘해줬고 니네를 근대사회로 발전시켜 주었다. 그러니 니네는 식민지배에 대해서 뭐해라? 만족해라. 우리가 니네를 뭐했다? 근대화시켜 주었다. 그러면 독립운동할 마음이 싹 사라지겠죠. 이게 일본이 한국사를, 역사를 왜곡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이런 역사를 식민사학 또는 식민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됩니까? 왜곡하는 거죠. 핵심 내용이 뭘까요? 타율, 성론과 무슨 성론? 정체, 성론. 이런 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조선의 역사에 무슨 성을 부정하고요? 자율성을 부정하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가 발전해 왔다는 게 아니라 조선의 역사는 옛날부터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군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기자를 강조합니다. 왜? 기자는 어디야? 중국 사람이었다 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BC 12세기쯤 중국 사람인 기자가 한반도를 건너와서 기자 조선을 세웠고 이걸 강조하면 어때요? 우리는 역사의 시작부터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출발하는 겁니까? 중국의 식민지로 출발하는 거죠. 또 하나 임나 일본 무술. 그래서 369년부터 562년까지 약 200년 동안 한반도 남부 지역은 누가 지배했다? 일본이 지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 심플합니다. 한반도 북부는 누가? 중국이. 한반도 남부는 누가? 일본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조선은 뭐야? 식민지가 체질인 나라. 그러니 니네는 식민 지배에 대해서 개기지 말고 받아들이고 일본에 충성해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죠. 이거 받아들이시면 미치코는 하야시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 정체 성론은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가 고대 노예제,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를 거쳐서 근대 자본주의로 발전하고 있을 때 조선의 역사는 어느 순간 정확히 말하면 고대 노예제 수준에서 딱 멈춰져 있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중세 봉건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 그래서 역사가 약 1000년 동안 그 자리에 딱 멈춰서 버린 정체한 역사다. 이렇게 멈춰서 버린 조선의 역사를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해서 비로소 어떤 사회로 발전시켜 주었다? 근대 사회로 발전시켜 주었다. 소위 말하면 뭐야? 식민지 근대화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식민지 근대화. 이런 것들을 이런 사상을 전파하는 단체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조선사 편수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 이미 그전에도 1920년에 조선사 편찬위원회, 이미 그전에도 1916년에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사 편수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 조선사라는 책을 편찬합니다. 이 조선사라는 책이 35권짜리인데 이 조선사라는 책을 편찬해서 우리 역사에서 좋은 점을 싹 없애버립니다. 나쁜 점만 열심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히 35권 중에서 24권이 조선의 역사인데요. 그 조선 역사 중에서 붕당 정치만 열심히 씁니다. 그래서 당파가 여러 개로 쪼개진 것만 열심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는
이렇게 당파 싸움 하다가 어때? 나라가 망했다. 아직도 그런 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잖아요. 일본이 하도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네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조선사라는 거죠. 이 조선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일본 동경대학의 최고의 천재라는 이마니시 유류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 동원했고요. 우리나라 역사니까 일본 애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조선 사람들도 동원합니다. 그게 이병도라든가 최남선 같은 사람들도 함께 동원해서 이런 책을 만들어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그리고 조선사 편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사 편수의 핵심 간부들과 경성제국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청구학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청구학총이라는 논문집을 발간하면서 또다시 식민사학을 전파하는 이런 짓을 한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저항을 해야 되겠죠. 이걸 저항하는 게 무슨 주의 사학입니까?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민족주의 사학을 전개했고요. 사회주의 계열은 어떻게 할까요? 사회 경제사학이란 걸 통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딱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역사는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밝혀내는 게 역사가 임무다. 19세기 독일의 랑케가 주장했던 있는 그대로 증거를 밝혀내는 건 무슨 주의 사학? 실증주의 사학. 요게 딱 중간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중간에 머무르는 게 누구냐면 이병도라든가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딱 머무른 실증주의 사학이고요. 이들이 만든 조직이 진단학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진단학보 이런 걸 발간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던 거고요. 민족주의 사학은 여러분 누구나 잘 아는 누구야? 박의식 선생님과 누구야? 신채호 이런 사람이 대표적이고요. 사회경제사학은 누가 했어요? 백남운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박의식 선생님은 무슨 사상 강조했습니까? 혼사상 강조했고요.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 뭘 강조하죠? 난가사상 이런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전통사상을 강조해서 일제 타율성론을 부정하고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박의식 선생님은 한국 통사라든가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일본의 침략상을 비판하고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라든가 조선 상고사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래서 박은식은 주로 당시로는 현대사, 신채호는 주로 고대사를 연구하는 거죠.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조선 역사 1000년 내 일대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하셨고 조선 상고사에서 역사를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 라고 서술하신 게 바로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남은 조선 사회경제사라는 책과 조선 봉건사회경제사라는 책을 통해서 일본이 강조했던 정체성론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도 중세가 존재했고 봉건제가 존재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공산제, 고대노예제, 중세, 봉건제를 지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사회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신 분이 바로 백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백남은의 사회경제사학이 정체성론을 극복합니다. 근데 이제 백남은이 해방 후에 북으로 갔기 때문에 백남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기가 어려웠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 교재에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일제 언론 정책 나와 있죠. 10년대 신문지법으로 언론 다 탄압하죠. 폐간하고 20년대 조선동아일보 허락하지만 기사 삭제, 정감 폐간했고요. 30년대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936년에 히틀러가 독일 민족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서 베를린 올림픽을 개최했죠. 그리고 올림픽의 꽃은 뭡니까? 마지막에 마라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을 독일 사람이 딱 해줘야 게르만 민족의 우수함을 딱 알릴 텐데 어이없이 우리 손기정이 1등 해버린 거죠. 3등도 우리 남승용이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코를 납작하게 한 건데 문제는 이때 손기정은 대한민국 출신이 아니죠. 태극기가 없잖아요. 뭐야? 일장기를 달고 한 거죠. 그럴 때 동아일보가 뽀샵으로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제 동아일보 한동안 문 닫고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1940년에는 전쟁 물자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완전히 문 닫았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종교 탄압, 기독교 안학사건, 배고인 사건 주작해서 크리스찬들 탄압했고요. 불교는 사찰령으로 탄압했고요. 천도교는 3.1운동을 주도했으니까 당연히 탄압받았고요. 대종교는 일본 놈들이 종교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체르 선생님은 자살하고요. 결국 본거지를 만주로 옮겼고요. 20년대는 전국에 신사 만들었고 30년대 이후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탄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연구, 조선어 연구회 원래 국문연구소라는 조직이 있었고요. 그걸 계승한 주시영 선생님의 제자 15분쯤이 만든 게
조선어 연구에 만들어지고요. 한글이라든가 각야날 제정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확대된 게 1931년 조선어 학회입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한 그다음에 표준어 제정까지는 했죠. 근데 우리말 큰 사전은 편찬 시도 거의 다 했는데 일제 탄압으로 실패로 끝났고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어이없이 문 닫게 되고 일본 놈들은 한글 연구하는 사람들을 치안유지법으로 탄압해서 이윤재, 한증 이런 사람은 감옥에서 옥사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 이제 한글학회로 개성되었고 1957년에 우리말 큰 사전을 완간하게 됩니다. 자, 한국사 연구에서는 이제 민족주의사 누구 있습니까? 박은식이라든가 신채호. 그래서 대표적으로 박은식, 신채호 정리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인보라든가 안재홍, 문일평 이런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제사학에서는 이제 유물사관, 마르크스의 그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유물사관 입각해서 세계사의 보편성. 그렇죠. 다른 나라가 원시공산제,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 근대자본주의로 발전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조선의 역사도 그대로 발전해 왔다는 무슨 성을 강조한다?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백남훈의 조선사회경제사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증사학은 이병도라든가 손진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박은식 쌤입니다. 정말 학같이 고고한 분이죠.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내신 박은식 선생님. 뭐야? 형체는 허물어졌지만 뭐만 남아있으면 정신만 남아있으면 혼을 강조한 거죠. 그러면 나라는 뭐 할 수 있어? 부활할 수 있다. 박은식의 한국 통사. 이때 통자는 아플 통자, 고통스러운 역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우리 잘 아는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신채호 선생님 역사를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 조선 상고사에서 신채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얼굴 거의 본 적 없을 겁니다. 이 사람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백남훈입니다. 백남훈의 주장은 일본 놈들의 주장이 뭡니까? 다른 나라들은 원시공산제,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를 거쳐서 근대 자본주의로 갔는데 조선은 특이하게도 원시공산제에서 멈춰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백남훈은 닥쳐라. 우리도 원시공산제,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를 거쳐서 근대 자본주의로 그대로 발전해 왔다는 무슨 성을 강조한다?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했다라는 게 백남훈의 조선 봉건 사회경제사. 그래서 일본 놈들이 무슨 성론을 비판했다? 정체 성론을 비판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사학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바로 이병도 선생이죠. 왜냐하면 박은식 신채호는 일제시대에 죽었어요.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남훈은 북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손진태도 6.25 때 납북되죠. 그러면 남은 유명한 학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이병도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서울대 사학과를 만들었죠. 그리고 장관까지 지냈죠. 1989년까지 살았죠.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 최고 권력자가 바로 이병도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거의 다 이병도의 제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병도의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의 제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사 발전은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심론, 유물론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사료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된다. 이게 진단학회가 주장하는 실증사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교육. 자, 조선 여자교육회도 만들어서 여성교육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조선교육회죠. 이상재가 1920년에 조선교육회를 만들어서 뭡니까? 교육운동 하는 거고 이들이 무슨 운동한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했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 탄압이 심해지니까 뭐합니까? 야학운동 됐다는 거. 그리고 계량서당 같은 게 만들어서 민족교육을 했다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일본 이런 계량서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서당규칙 제정했고요. 문맹퇴치운동. 제가 지난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문맹퇴치운동은 민족주의 결이다, 사회주의 결이다, 민족주의 결이다. 왜 한다고요? 민중들의 실력을 깨우치기 위한 거다. 그게 문맹퇴치운동. 그래서 문맹퇴치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야학운동도 있지만 문자보급운동, 조선일보가. 동아일보는 뭐야? 나로드 운동 한다 그랬습니다. 조선학회도 조선어 강습 활동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일제 탄압으로 30년대 대부분 중단됩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동아일보가 중심되었던 나로드. 민중 속으로 그런 뜻이고요. 이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시문 선생님의 상록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학 대중화 운동도 있었지만 어때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종교는 좀 중요하니까 봐둘까요? 천도교 3.1운동 주도했죠. 제2의 3.1운동도 계획했죠. 개벽, 신여성, 잡지도 있었죠. 보성학원, 동도학원 이런 거 운영했습니다. 대종교는 나치를 창시했고 당군 숭배합니다. 만주에서 뭐야? 중광단 중요하죠. 이 중광단이 확대 표현된 게 바로 북로 군정서라고 그랬습니다. 불교는 사찰령 폐지운동 전개했고요. 한용운이 불교 유신회 그래서
불교, 조선 불교 유신의 조직에서 불교 정화운동 했고요. 원불교는 박중빈이 창시했고요.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생활 개선 운동했고요. 개신교는 3.1운동 주도했고요. 활발한 교육활동과 농촌 계몽운동 하는데 신사참배 거부운동 바로 개신교가 합니다. 물론 이거 유일신이니까 신사를 참배할 수 없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죽으신 분, 돌아가신 분, 순교하신 분 되게 많아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은 신사참배 거부하다 돌아가셨죠. 하지만 신사참배 협조하면서 계속 큰 학교도 있어요. 또 뭐 연대라든가 이대 같은 학교들은 신사참배 하기도 했거든요. 외우지 마시고요. 천주교는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사업 전개했고요. 만주에서 의민단 조직에서 무장투쟁합니다. 의민단이 나중에 청산리 대집에도 참여할 정도로 무장투쟁을 전개합니다. 자, 문학. 1910년대는요. 2인 문단 시대입니다. 소설에는 누가 있어요? 무정의 이광수. 시에는 누가 있습니까? 최남선.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년대 전반이 되면서 이제 좀 바뀌죠. 퇴폐, 낭만주의 나오고요. 창조, 폐허, 백조 나오는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1920년대 우리가 외울 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소월이죠. 원래 본명 김정식이죠. 근데 이제 필명을 소월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본명 따로 있고 블로그 같은 거 할 때 어때요? 필명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 정서를 민요적 율조로 진달래꽃,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다 아실 거고요. 한용운 님의 침묵, 날카로운 첫 키스, 님의 침묵, 이상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문의 그날이 오면 봐두시고요. 근데 이제 20년대 중반이 되면 무슨 주의가 들어옵니까? 사회주의가 들어오니까 문학에서도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는 신경영파 카프가 나옵니다. KAPF,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레탈리아 프런트. 그래서 KAPF. 핵심 뭐야? 프로레탈리아. 그러니까 사회주의 영향 받아가지고 식민지 현실 고발하고 계급의식을 고치는 게 바로 카프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 이제 순수문학을 강조하는 게 바로 국민문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30년대 이후는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노골적으로 친일하든가, 노골적으로 저항하든가,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든가. 그래서 일제 탄압 때문에 친일문학, 최남선, 이광수, 서정주, 모윤숙,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사람들 대부분 뭐야? 친일이죠. 저항한 사람은 한용운, 이상화, 이육사, 윤동주, 이분들이 뭐야? 저항했고요. 이분들 빼면 거의 다 뭐야? 친이고요. 그 다음에 순수문학, 현실 도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음악 1910년대는 창가 유행했고요. 창가 기억나세요? 곡은 서양 악보이고 가사는 우리나라가 지은 가사. 이게 창가고요. 20년대는 이제 홍남파라든가 현재명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30년대 뭐야? 친일파가 되니까 시험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죠. 30년대 안익태 코리아 환상고. 이게 좀 유명하고요. 홍남파 현재명은 친일파가 됐죠. 근대 미술 이때 나오기 시작하죠. 한국 화가, 서양 화가, 뭐 이중섭, 고이동 나오죠. 하지만 화가에서도 친일 화가, 김은호, 김인성 이런 사람은 친일 화가 되죠. 자, 영화는 시험 나올 수 있어요. 나온 게 뭐야? 아리랑. 1926년 작품입니다. 나온 게 아리랑.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족의 아픔을 표현했고요.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한다. 이 나온 게 아리랑은요. 1926년 10월 1일 날 개봉했는데 2, 3년 동안 전 좌석이 매진되었던, 마감되었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영화고요. 주연 나온규, 감독 나온규, 촬영 나온규, 뭐 나온규가 거의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연극은 1920년 토월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토월회가 뭐냐면 토자는 흑토자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바닥에 두고 있고 월은 뭐야? 달월자죠. 이상은 하늘에 두겠다. 그래서 단체 이름이 토월회였다고 신극운동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는 극예술연구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유치진의 토막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대중문화 형성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무장독립전쟁입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중요하기도 하고 좀 어렵죠. 예. 기억날 겁니다. 1910년대 뭐 한다 그랬습니까? 기지건설 했죠. 1920년대는요. 어떻게 됐죠? 네 가지죠. 성과와 실현과 정비와 통합이죠. 성시경 말고 성시정통. 저게 3.1운동 계기였고 그 다음에 요거 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가는 계기는 뭐죠? 1931년 일본이 대공황 이후에 무슨 사변 도발하는 거죠? 만주 사변을 도발하면서 이제 30년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930년대는요. 일단 만주 사변 일으킨 일본 놈들이 중국과 완전히 적이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뭐 할까요?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진해 땅에서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알카에다 애들이 우리나라 강원도에 와서 막 총 쏘고 막 이런 훈련하면 우리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미국 애들이 와서 막 총 쏘고 걔들과 싸우고 이러면 우리가 다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멍청한 놈들아, 중국 애들이 보기에는 니네 멍청한 조선 놈들아, 왜 찌질한 일본 놈들은 나라 빼앗기고 우리 중국 와서 왜 그러니? 꺼져. 이런 정서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스야 협정 같은 게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일본이 만주 사변 이렇게 해서 만주까지 차지하자 중국 애들이 생각이 바뀐 거죠. 아, 조선 애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조선하고 손잡고 싸우자. 그래서 뭐야? 한중 연합작전이라는 게 만주사변을 계기로 시작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야? 한중 연합작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의원군과 우리 조선군, 중국의 의원군 또는 호로군과 우리 조선의 독립군이 손을 잡고 싸운다고요. 기억나시죠? 통합했을 때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의 혁신위회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남쪽의 국민부가 정당 만든 게 뭐야? 조선혁명당이고 그 조선혁명당이 조선혁명군을 결성한다 그랬잖아요. 북만주는 뭐야?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고 한국 독립군이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들이 누가 손잡아요? 중국의 호로군과 손잡고요. 얘들은 중국의 의용군과 손잡아요. 그래서 얘들은 둘 다 뭐라고요? 중국 애들이에요. 이거 뭐야? 우리 조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손잡고 싸우는 거 한중 연합작전입니다. 그래서 북만주 쪽에서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그래서 외우기 쉽게 쌍사자 전투 이렇게 외우시고요. 남쪽에서는 영릉가라든가 흥경성 전투에서 몇 번의 전투는 승리합니다. 근데 이게 1932년, 33년 끝이에요. 왜? 만주를 누가 차지합니까? 일본 놈들이 다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여기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자, 요걸 이끌던 장군이 누구냐면 여기가 지청천이고요. 여기가 이제 양세봉이라는 사람인데 양세봉 또는 양서봉이라고 하는데 만주를 일본이 완전히 차지하면서 몇 번의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 자체는 일본이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고 김구세임이 지청천을 부르죠. 중국 본토에도 임시정부에도 군대가 필요하니 지장군 함께 합시다. 그래서 지청천은 사람들이 끌고 중국 본토로 갑니다. 양세봉은 배신자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약해집니다. 됩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무장투쟁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까?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은 거의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주에서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중국 본토로 가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지도 볼게요. 자, 지금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 건설했죠. 어디에서? 만주에서. 20년대 성과와 실현과 정비와 통합. 이거 전부 다 어디에요? 만주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주 사변이 일어나자 뭐 한다고요?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남만주 쪽에서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이 손잡고 영릉과 흥경성에 싸워 승리했고요. 북만주 쪽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국 독립군이 호로군과 손잡고 여러 군데 쌍사하자,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에 승리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 이 만주 전체를 누가 다 차지하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다 차지하니까 여기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지청천 중국 본토로 갔고요. 안전하게. 양세봉은 암살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주에서의 활동이 어때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만주는 누구 땅이 됐으니까? 일본 땅이 됐으니까. 그러면 독립군이 어디로 갈까 이제? 중국 본토로 갈 수밖에 없겠죠. 중국 본토로 가면 중국에 양쯔강이 있고 뭐가 있어요? 황하가 있어요. 양쯔강과 황하가 있는데 이 황하 주변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 남쪽 쪽은 누가 차지했으면 중국 국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독립운동 세력은 이쪽 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공산당과 손잡고 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활동들을 전개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가 1919년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1932년까지 상하이입니다. 왜? 32년에 윤봉길의 의거를 계기로 상하이를 뜰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저우 갔다가 난징 갔다가 한커우 갔다가 쭉 이동해서 마지막에 충칭에 정착합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죠? 상하이를 떠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임시정부가 이동을 쭉 하는데 임정의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활동이 없어요. 임정이 어때요? 약해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의열단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많은 개별적인 투쟁을 했는데 어때요? 성과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서 황포군관학교도 스스로 들어가서 교육받고 나오고 스스로 조선혁명 간부학교 만들어서 많은 독립군 길러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정당도 만드는 게 1935년에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을 다 끌어모아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었어요. 좌우합작으로. 근데 김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김구는 임시정부를 계속 지켜야 되니까. 어쨌거나 좌우합작으로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좌와 우가 뭉치면 좋아요. 하지만 뭐야? 주도권 다툼하겠죠.
이 주도권 다툼에서 누가 승리하냐면 김원봉의 의열단 계열이 승리합니다. 그러자 이때 함께 들어왔던 지청천, 조수왕 이 사람들 우파거든요. 이 지청천, 조수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는 임시정부 쪽에 있다가 김원봉 쪽으로 갔다고요. 근데 의열단이 주도하니까 얘들이 다시 빠져나와 버립니다. 빠져나와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김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합합니다. 반면에 김원봉은 우파들이 빠져나가자 남아있는 좌파들 다시 끌어모아서 또 조직을 만듭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김원봉은 조선 민족전선연맹을 조직하게 되고 김구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이런 걸 조직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뭐가 딱 터지냐면 중일전쟁이 딱 터집니다. 1937년에. 일본 놈들이 이제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제스가 깜짝 놀랐죠. 자, 어떻게 하죠? 일본 놈을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조선의 독립군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의 독립군은 다 만주에 있었죠. 근데 중국 본토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군대 만든다 그러면 장제스가 좋아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중일전쟁이 딱 터지니까 어때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뭘 만듭니까? 조선의용대라는 중국 본토에서 최초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될까요? 그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조선의용대가 어떻게 하냐면 누가 만드냐면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이 조선의용대가 일부는 화북 지역으로 가고요. 일부는 한국광복군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선의용대 일부는 김원봉 계열이니까 김원봉 계열에는 좌우가 다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파들은 많이 빠져나왔고 일부 김규식 같은 일부만 남아있었고 좌파들이 좀 많았는데 그 좌파들은 요 북쪽으로 가고 싶겠죠. 북쪽으로 가서 자기 친구도 있는 북쪽으로 가서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어때요? 일본 제국주의와 싸웁니다. 반면에 그게 이제 윤세주가 데리고 간 거고 김원봉은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충칭에 있는 한국광복군을 갔던 거죠. 그래서 손잡고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될 거 무슨 말인지 그런 거 정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임시정부가 완전히 충칭에 정착할 무렵에 정착하면서 드디어 김구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지청천 중심으로 한국광복군이라는 조직도 만들었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뭘까요? 한국광복군이겠죠?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한중연합군의 활동입니다. 배경,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내 반일 감정이 높아지면서 손잡은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의 활동 내용 보면 나와 있죠.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과 흥경성에서 남만주입니다. 양세봉. 한국독립군은 호로군과 손잡고요. 쌍사자 전투에 승리했고 지청천 북만주일 때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토벌과 한중 의견 대립 심화. 그래서 임시정부 요청에 따라 대부분의 독립부대가 중국 관내, 중국 본토로 산해관, 만리장성 산해관 안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주가 텅 비게 되는데 이 텅 빈 만주의 무슨 주의 계열이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노동자들 별로 없으니까 이때는 농민들 끌어모아서 추수투쟁이니 춘향투쟁이니 이런 거 하면서 농민들 조직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한 유격대, 게릴라를 만드는 거죠. 그게 동북인민혁명군이었고요. 이 동북인민혁명군이 확대된 게 동북항일연군입니다. 동북은 만주를 말하는 거고요. 항일은 안티재팬이죠. 일본에 대항하는 연군은 뭡니까? 연합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손잡고 동북항일연군을 결성했는데 그중에 한국 사람들 중에 일부가 국내 사람들과 손잡고 조국광복회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가 국내로 쳐들어왔던 보천보 전투를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 민족연합전선. 여기까지가 이제 만주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민족연합전선 형성. 이거 뭡니까? 중국 본토입니다. 우선 민족혁명당. 독립운동의 단일 정당을 목표로 자,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신한독립당, 의열단, 대한독립당 5개 단체가 뭉친 겁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통합했습니다. 한계점. 김원봉 중심 의열단 계통이 당을 주도하자 지청천 조수왕은 이탈합니다. 그러자 조선민족혁명당을 개편했다가 조선민족전선연맹 결성했고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그 아래 군사조직 만든 게 조선의용대를 결성합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조선인 부대 중요합니다. 조선의용대는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 정부의 협조, 장제스의 협조를 받아서 한커에서 만들어졌고 중국 국민당 정부와 대일전에 참여합니다. 주로 이제 정보 수집하고 후방 교란, 포로신문 이런 거 주로 했습니다. 일부는 화북으로 가서 조선의용군이 되고요. 일부는 한국광복군으로 간다.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선독립동맹은요. 화북 지역에 황하 쪽에 화북조선청년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었고요. 조선의용대 일부가 화북으로 갔잖아요. 그 조선의 화북지대와 손잡고 결성한 게 조선독립동맹입니다. 이건 무슨 주의 결입니까? 사회주의 결입니다.
그리고 산하의 조선의용군 편성.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올라갔잖아. 이게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됩니다. 중심인물이 김두봉입니다. 김두봉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선의용군은요, 연안에서 중국 팔로군과 중국 공산당 군대가 팔로군이거든요. 손잡고 항일투쟁. 그래서 호가장 전투라든가 뭐 반소탄전 이런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원자탄 맞고 망한 다음에도 중국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계속 싸웠습니다. 49년까지. 여기에서 끝까지 공산당 편을 들어주었던 게 바로 조선의용군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으로 가서 북한의 인민군이 되죠. 한국국민당 김구를 중심으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들이, 자, 1935년에 김원봉이 조선혁명당 만들자 김구는 한국국민당을 만들었던 거죠. 김원봉이 민족혁명당을 창당할 때쯤 김구는 한국국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민당 만들 때 숫자가 적었겠죠. 그랬는데 이제 조소환이라든가 지청천이 민족혁명당으로 갔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김구하고 손잡고 만든 게 바로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였던 거고요. 그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와 조선민족전선연맹이 통합했던 게 전국연합진선협회인데 이건 통합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입니다. 이게 시험 나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쭉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칭에 정착한 게 언제 1940년이라고 그랬고요. 체제를 정비하죠. 집단 지도체제에서 김구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로 개편한다. 이미 임시정부 할 때 이미 지난간에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충칭시 임시정부 정착. 중국 정부의 주선으로 이때 중국 정부는 국민당 장제했습니다. 충칭의 청사 마련하고 이전합니다. 한국독립당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이동 시기 약화된 정부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계열의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그렇게 쉽게 말해서 김구, 지청천, 조소왕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성한 게 한국독립당이고요. 민족통일전선,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이 합류합니다. 김원봉 세력은 충칭으로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윤세주는 어디로 갔고? 화북으로 갔고. 자, 체제정비,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자, 주석제. 드디어 집단 지도체제에서 벗어나서 김구가 중심이 되는 주석제, 단일 지도체제 했고요. 그리고 김규식이라는 거물이 들어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원봉과 함께. 그래서 김규식에게 자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없던 자리 부주석을 만든 게 주석, 부주석제. 그래서 민족통일전선 성립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부주석 신설해서 주석의 김구, 부주석의 김규식이 됩니다. 건국강령. 이제 일본이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세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원칙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입니다.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하자. 정치, 경제, 교육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하자는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집니다. 자, 배경. 시안에 군사특파단을 파견해서 병력 모집하고요. 중국 정부와 군대 조직에 관한 양해와 재정지원, 교섭이 타결되면서 1940년 9월 17일 신흥무관학교 출신 중심으로 창설합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이 지청천이 됩니다. 원래 지청천은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제시대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3.1운동 이후에 탈영을 해버립니다. 탈영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사람이 바로 지청천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민족통일전선, 김원봉을 비롯한 조선의용대 일부가 한국광복에 들어오죠. 그래서 김원봉이 광복군 부사령, 총사령은 지청천이니까 부사령 되고요. 1지대장이 됩니다. 활동. 일본군에 소생된 한인 병사와 적 후방의 한인 청년을 포섭하는 초모 공작도 하고 정보 수집, 뭐 포로 신문 이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자, 일본군에 끌려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장준하 선생입니다. 장준하 선생이라든가 김준엽 선생 이런 사람들은 일본군에 끌려갑니다. 학도병으로 끌려갔단 말이죠. 근데 끌려갈 때부터 뭐 할 준비를 했습니까? 도망칠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군에 끌려가서 탈영을 합니다. 군대에서 탈영은 사형이잖아요. 탈영을 해서 무려 6,000리를 걸어서 충칭까지 와서 한국광복군이 됩니다. 그래서 해방될 때 김구 선생님의 비서였고요. 한국광복군 대위였던 사람이 바로 장준하 선생입니다. 이 사람 이름 기억해야 되겠죠. 이 장준하는 해방 후에도 이제 민주화운동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그 장준하의 라이벌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이벌이라고 하긴 힘들죠. 해방되는 순간 일본군 육군 중위였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대통령 되고 72년에 유신을 선포하면서 영구 집권을 하죠. 장준하는 강력하게 반대 세력이 되겠죠. 그래서 유신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뭐 이런 거 가장 앞장서서 활동하다 장준하는 1975년
의문의 죽음을 당하죠. 높이 15m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걸로 정부가 발표했지만 끼고 있던 안경이 흠집 하나 나지 않았고 물통에서 흠집 하나 발견되지 않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장준하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한계점. 중국 정부와 맺은 군사협정 때문에 중국군의 지원 간섭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끈질긴 협상으로 결국은 독자성 회복합니다. 자, 연합군과 연합조, 이거 중요합니다. 한국 광복군의 활동입니다. 참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 광복군은 일본과 독일을 만나고요. 선전포고합니다. 그리고 연합작전, 중국군과 연합해서 일본과 대항하고 미얀마, 인도에서 공작대를 보내가지고 포로신문, 암호해독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합니다. 조국 광복을 우리 손으로 하기 위해서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고 미국 전략정보국 OSS, 이게 오늘날 CIA가 됩니다. CIA가 되는데 합동으로 국내 침투할 군대를 약성하고요. 준비 다 했습니다. 공작 훈련 마치고 국내로 출발하기 직전 일본이 갑작스럽게 항복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구 선생님이 좋아했습니까? 탄식했습니까? 탄식했죠. 왜? 우리 힘으로 맞이한 해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국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김구의 예감이었죠. 근데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죠. 어쨌거나 곧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원이 끝나죠. 자, 이번 시간 공부한 핵심 내용은 일제 교육 정책, 그 다음에 식민사학과 그에 대항하는 우리의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사, 그리고 뭐합니까? 1930년대 이후에 무슨 투쟁? 무장투쟁. 자, 한중연합작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한중연합작전하고 제일 중요한 건 한중연합작전하고 누구의 활동? 한국 광복군의 활동.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의 활동 정도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